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열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도를 나가는 시간인데요. 소나기, 시나리오 소나기, 소나는 본문 활동지 이제 한번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안내할 부분은 안내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좀 헷갈려하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그 내용 보충 설명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나는 본문 활동지 소나기, 시나리오 소나기 한번 같이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활동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직접 먼저 풀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지금 이 활동지를 먼저 수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설 영상을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 부분, 이 활동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여러분 보고 왔을 텐데요. 이 씬 넘버 67부터 79까지 내용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소년이 소녀를 업고, 자, 업고 어딜 건넜습니까? 개울을 건넜죠. 우리 소설에서는 도랑이었는데 이제 여기 그 시나리오에서는 개울이라고 좀 바뀌었네요. 자, 그럼 어쨌건 그 이후에 소나기를 맞고 또 물을 건너면서 젖었던 소녀가 병이 났어요. 자, 윤초 씨의 집이 누구에게 넘어갔나요? 장 씨에게 넘어갔죠. 장 씨. 장 씨. 소설에는 없었고 시나리오에서만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인물로 나오죠. 자, 그다음 소녀가 소년에게 무엇을 주며 이사를 간다고 했나요? 이거는 소설에도 똑같이 나오는 매개물이 있죠. 소녀의 마음을 표현한 매개물 대추입니다. 대추. 자,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소년이 아픈 소녀를 위해 무엇을 구하러 다니고 돌탑을 쌓았나요? 자, 구하러 다닐 때 뭘 구하러 다녔나? 우리 봉순이 한번 떠올려 보면 되죠. 봉순이에게 부탁을 해서 산삼을 찾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봉순이가 도라지였는데 삼산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년을 불러냈죠. 아픈 소년을 위해 산삼을 구하러 다니고, 그리고 돌탑도 쌓았다고 했는데 이 돌탑은 이것도 소설에는 없었어요. 산삼을 구하는 것도 소설에 없었고 돌탑도 소설에 없었습니다. 시나리오에서 새롭게 재구성된 부분인데요. 이게 다 산삼을 구하는 것도 돌탑을 쌓는 것도 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아픈 소녀를 위해서죠. 이 돌탑은 아픈 소녀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쌓았던 행동이었죠. 자, 다음 소년이 또 그날 무엇을 알고 병이 났나요? 누워 있는데 부모님의 대화 속에서 소녀의 죽음을 알았죠. 자, 소녀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병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실 죽음을 아는 곳까지만 소설에 있었는데 병이 나는 부분은 또 새롭게 창작된 부분입니다. 재구성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눈이 내린 날 하얀 무엇을 개울에 떨어뜨린 소년이 이를 꺼내려다 물속에 그대로 두었다. 중요한 매개물이죠. 소녀가 소년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매개물이기도 했고 관심을 표현한 소재이기도 했고 또 소년이 이걸 문지르면서 소녀를 그리워하는 기다리는 그때 나오는 소재이기도 했어요. 바로 하얀 조약돌이죠. 예, 조약돌을 개울에 떨어뜨리고 근데 이걸 꺼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물속에 둡니다. 자, 이 내용들 이제 전체적인 이 우리 시나리오 소나기의 줄거리였고요. 이제 세부 내용들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대대로 윤초시 댁에서 머슴살이한 집안의 자식. 이 내용은 안 나왔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아마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대대로 윤초시 댁에서 머슴살이한 집안의 자식이다. 큰 돈을 벌어 윤초시의 집을 샀다. 장씨죠, 장씨. 어, 성은 안 이름은 안 나오고요. 성만 나와요. 장씨라고만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머슴살이한 집안의 자식인데 윤초시한테 무리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윤초시는 더더욱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씨에게만큼은 이 집을 팔고 싶지 않아 했죠. 다음 봉순. 자, 소년을 무엇하는 같은 반 여학생인가요? 우리 소설을 보면 우리가 봤던 부분에서도 약간 나와요. 소녀 이 봉순이가 소년 이 남자아이를 보면서 막 한껏 웃고 이제 반가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 부분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해요. 자, 소년을 어떻게 한다? 짝사랑한다. 좋아하는 거예요. 글씨를 너무 썼네. 자, 봉순이는 소년을 좋아하는 아이로 나오고요. 소설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인물입니다. 산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소년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 거짓말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좀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소년을 괴롭히려고 거짓말한 게 절대 아니죠. 좋아하는데 소년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봉순이는 이 남자의 소년에 관심을 받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년은 오로지 소녀만 쳐다보죠. 이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 삼각관계죠. 삼각관계. 넘어갑니다. 자, 윤초시 댁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 양평댁입니다. 양평댁. 네, 그리고 윤초시와 정성껏 소녀를 간호하죠. 자, 이런 인물들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작품 속 인물의 행동과 그에 담긴 심리 및 의미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대문 앞에서 소녀는 여기 좀 볼까요? 소년의 행동 그리고 그 심리를 정리해 보자고 했어요. 소년이 무슨 행동을 했나 봅시다. 자, 대문에서 걱정돼서 소녀의 집을 찾았다가 소녀 대신 누굴 만났나요? 여기 위에 있었던 인물 바로 이 양평댁을 만났죠. 양평댁을 만남. 봉순이를 찾아가 무엇을 구하려고 했죠? 산삼을 구하려고 했죠. 자, 무엇을 쌓으며 간절히 빌었어요. 돌탑을 쌓았죠. 그러면서 소녀가 빨리 낫기를 간절히 빌었죠. 자, 이 모든 내용 다 누구를 위한 행동입니까? 소녀를 위한 행동이죠.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 양평댁을 만난 것도 산삼을 구한 것도 돌탑을 쌓은 것도 모두 소녀가 빨리 낫기를 바라죠. 그리고 소녀의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소녀의 병이 낫기를 바람. 이게 소년의 행동에 담긴 심리죠. 글씨를 참 못 쓴다 못 써. 요렇게 자, 넘어갑니다. 자, 씬 넘버 98에 나타난 소년의 심리를 추측하여 써보자.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어떤 부분입니까? 소녀가 죽은 뒤죠. 죽었다는 걸 알고 돌탑을 열심히 쌓았는데 결국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녀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화를 내면서 소년이 소리 지르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소년의 심리 간절히 바랐는데 소녀가 낫기를 결국은 끝내 소녀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때 심리 어땠을까요? 무척이나 괴로웠을 거예요. 또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는 자기의 속마음이지만 무엇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졌냐? 바로 슬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녀가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슬픔인데요. 이 슬픔이 너무 지극하니까
너무 슬프니까 이제 괴롭고 고통스러워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란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절망스럽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다 예시 답안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만 모범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와 비슷하게 소년의 심리를 추측해서 여러분이 쓰셨으면은 뭐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추측한 게 아니라 뭐 즐겁다, 뭐 아니면은 뭐 기쁘다, 이런 식의 답안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이 없다 할지라도. 자, 넘어갑니다. 자, 씬 넘버 106에서 소년이 조약돌을 물속에 그대로 두는 행동을 의미하는 바. 일단 이게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보면 알겠지만 조약돌을 이 징검다리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자기 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징검다리 쪼그려 앉았다가 여기에 돌을 올려놨는데 새가 날아왔나 하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움직이다가 이 바위 위에, 이 징검다리 위에 올려놨던 이 조약돌이 물속으로 퐁당 떨어집니다. 원래 이 조약돌 어디 있었어요? 징검다리에서 아이고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어이씨 그림이 안 그려지냐? 이렇게 지금 물장난을 하고 있는 건 누구냐? 소녀예요, 소녀. 이게 소녀. 착한 사람 눈에는 소녀입니다. 소녀가 물장난을 하다가 여기에 이 소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에 있던 조약돌을 꺼내가지고 휙 던지죠. 야, 이 바보야! 이러면서. 그런데 소년이 이 자리에서 나중에 소녀가 죽고 조약돌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다시 이 물속으로 조약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요,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앉아서 떨어진 조약돌을 보고 이거 주울까 하다가 멈칫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끝이 나요. 그러면 이걸 물속에 그대로 두는 행동이 의미하는 바. 자,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죠, 조약돌이. 소년에게, 여자애가 남자에게 집어 던지면서 시작됐던 이 모든 이야기가 다시 조약돌이 물속으로 돌아가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대로 둡니다. 자, 볼까요? 소년의 마음속 상처와 슬픔을 이겨내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하면 알겠지만 누군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돌탑도 무너뜨리고 막 몸도 아프고 그랬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이 사람이 세상에 없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픈 상처와 슬픔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 죽음을. 그리고 무엇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려는 것이냐? 이게 이상하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려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약돌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감정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녀와의 이 어떤 시간은 지나간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일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소녀가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소녀와의 추억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 마음속 깊은 곳으로 넣어두려는 거예요. 깊이 간직한다는 게 물론 잊지 않는다는 행동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곳으로 넣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것을 아름다운 기억 또 행복했던 순간들을 의미 있는 순간으로 정리하지 못합니다. 막 아까 위에 있던 슬픈 감정이 계속 있으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혼란스럽죠. 그러면 마음속 깊이 간직이 안 돼요.
이거는 머릿속에 계속 떠돌고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 조약돌을 물속에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슬픔을 받아내고 받아들이고 이겨내려는 것이고요. 이제 이게 마음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소녀와의 아름다운 추억, 이 기억이 깊이 간직이 되는 거예요. 저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무엇을 간직하냐? 소녀와의 추억이죠. 자, 그러면 이 소녀와의 추억을 이러한 방식대로 간직하려는 것. 이 슬픔을 이제 이겨내려는 것. 아픔을 이겨내고 상처를 극복하려는 것. 그러면서 이 내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려는 이런 행동은요. 굉장히 성숙한 행동이에요. 미숙한 사람이었다면 계속 울면서 떼를 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고 이 관계 소녀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게 있었다면 또 언젠간 헤어지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소년이 받아들인 거죠.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보인 거고요. 이 과정을 우리는 성장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씬 넘버 106에서 조약돌을 물속에 넣고 그리고 나서 그를 이제 가만두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행동은요. 성숙하게 성장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숙하게 성장한 모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볼까요? 마지막 항목이네요. 자, 원작과 이 재구성된 소나기를 비교해 보자.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원작은 소설이고 재구성된 작품은 대본이다. 자, 소년과 소녀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야기가 전개됐죠. 다른 인물은 안 나왔어요. 원작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장씨, 봉순이, 양평댁 등 다양한 인물이 나왔죠. 달라진 점입니다. 자, 소년 부모님의 비중이 매우 작았는데요. 원작에서는 이 소년 부모님은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닭 갖다 주실 때 이제 대화하시는 부분 마지막으로 소녀의 죽음을 이제 확인할 때 대화하시는 부분으로만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더 비중이 커지죠. 특히 이제 소년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뭐냐 제사를 지내는데 가서 직접 도와드리고 또 윤초 씨와 술 한잔 하는 부분도 새롭게 등장할 만큼 더 많이 등장합니다. 윤초 씨도 마찬가지예요. 윤초 씨도 대사가 아예 없었죠. 그냥 그런 분이 있다라고만 언급됐는데 이제는 비중 있는 인물로 나와서 윤초 씨와 소녀가 아주 애틋한 관계라는 것, 윤초 씨가 소녀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 자세히 나오죠. 자, 사건 부분으로 볼까요? 죽음을 확인하는 부분에서 끝났지만 이제 그 이후의 장면이 시나리오에서는 추가됐어요. 소설과 다르게. 그리고 윤초 씨의 집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장면? 장 씨에게. 장 씨, 왜 글씨를 못 쓸까? 장 씨. 아유, 더 쓰나마나네. 장 씨에게 넘어가는 장면. 그리고 소년이 소녀의 병을 낫게 하려고 애쓰는 장면. 이거 뭐뭐 있었죠? 세 개. 양평댁 찾아가서 대문 앞에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고 또 아까 산삼 찾는 부분이 있었고 돌탑 쌓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게 추가됐죠. 자, 배경. 우리 원래 소설에서는 가을이었죠. 우리 그 예전에 있었던 함께했던 소단원 본문학습지 소설에 대한 소단원 본문학습지 보면은 가을로만 정리했는데 여기서는 가을뿐만 아니라 가을 이후에 소녀가 죽은 이후에 눈 내리는 부분 나오니까 겨울도 그 뒷부분 이야기에 나오면서 겨울도 함께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원래 원작에서는 뭐 산과 개울, 소년의 집만 있었다면 얘는 뭐 의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소나기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 소나기에 대한 소단원
본문 활동지 한번 모두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추가로 좀 안내 드릴 게, 이게 평가에 대한 내용들 안내했던 것들 다 기억나시죠? 자, 수행평가, 우리 지금 코로나 상태가 지금 계속 격상이 돼서 앞으로 상황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서울은 원격으로 전부 전환됐다고 하죠. 경기도는 아직 아니지만 코로나가 심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변화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일자 이제 공지된 거 보셨죠? 우리 국어 시험은 16일에 봅니다. 16일 3교시입니다. 자, 전달사항, 보면요. 일단 2번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험 문제를 27문항, 27문항으로 안내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고, 아마 그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전달했던 그 시험 범위 묶어서 또 문항 몇 개인지 안내하는 부분에서 27문항으로 아마 안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변화되었습니다. 25문항입니다. 두 문제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문제 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게 시나리오 소나기랑 소설 소나기의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은 다 공부를 하고 들어오니까 시험을 보러 오니까 지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문제까지 많아버리면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설명 방법에 대한 내용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요, 144, 145에 집중하셔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죠? 교과서 144쪽, 145쪽 보면요, 우리 위에 있었던, 여기 있는 이, 뭐냐, 정전기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우리 이 설명 방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이란 이 글 한번 같이 읽었잖아요. 이 글에 대한 본문 내용에 집중하지 마세요. 본문 내용보다는요,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설명 방법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본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묻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문을 통해서 설명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우리 학습 목표죠. 이런 설명 방법에 대한 내용, 이런 설명 방법에 대한 내용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교과서 144쪽, 145쪽에 있는 내용들. 자, 이런 설명 방법에 대한 내용들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본문, 교과서 그 앞에 있는 본문 내용에 보다는 이 뒤에 있는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설명 방법 자체에 대해서. 저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이라는 글에 대해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글을 볼 때는요, 거기에 나온 설명 방법을 여러분이 익히기 위해서 그 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이게 뭐냐고 분류와 구분, 분석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한 친구들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했어요. 자, 분류와 구분은요, 모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묶어서 보거나 아니면은 나눠서 보거나 하는 설명 방식이에요. 설명 방법. 예를 들어서 동물이라는 대상을 설명을 하려는데 일정한 기준, 식성이라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동물을 나누어 본다. 구분한다 그러거든요. 동물을 식성에 따라 구분하면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로 구분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자, 호랑이, 표범을요, 식성에 따라 묶어보는 거예요. 묶어서 더 큰 범주로 묶어보는 것. 이걸 우리는 분류한다 그래요. 분류. 토끼, 기린, 판다를 식성에 따라서 묶었어요. 얘네들은 풀만 먹네? 이렇게 묶어서 토끼, 기린, 판다는 초식 동물로 분류된다. 라고 설명했으면요, 이 각각의 대상들을 묶어서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설명한 거죠. 이걸 우리는 분류의 설명 방법이라고 해요. 동물이라는 녀석을요, 육식이니 초식이니 이렇게 식성에 따른 기준으로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보는 설명 방법. 이거를 구분이라 합니다. 동물은 육식동물과 식성에 따라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로 구분된다. 동물은 식성에 따라서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과 풀을 먹는 초식동물로 구분된다.
이거는 구분의 설명 방법이 쓰여진 거고요. 사자, 호랑이, 표범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식성에 따라서 육식 동물로, 토끼, 기린, 판다는 풀을 먹기 때문에 식성에 따라서 초식 동물로 분류된다. 아니면 묶인다. 이러한 문장은요, 분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문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간편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석에 대해서 또 이 구분과 분석을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구분은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근데 나누어 보는데 이거 말고도 또 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동물이라는 개념을 쪼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기준으로 나누는 건데요. 분석은요, 이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을 진짜로 좀 쪼개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과는요, 과육, 껍질, 씨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리고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돼요? 사과가 되죠. 이게 바로 분석입니다. 분석은요, 어떤 대상을요, 구성 요소에 따라서 나누는 게 분석이에요. 선생님 지금 뭐라 그랬죠? 어떤 대상을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이걸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게 분석이고요. 그 구성 요소를 모두 더하면 원래 대상이 나와요. 이게 바로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분은요, 그렇지 않아요.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게 아니라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은 동물의 구성 요소가 아니죠. 그냥 식성으로 나눴을 때 육식 동물, 초식 동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끼를 키우는 방식으로 나누면 동물은요, 아니, 새끼를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기준으로 나누면 이 기준을 선생님이 동물에 대해 잘 몰라서 이게 어려운데, 포유류가 있고 양서류가 있고 이런 말 들어봤죠? 파충류가 있고 이런 기준으로 동물이 또 나눠지죠. 다른 기준으로 나누면 또 다른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준에 따라서 구분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이건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과육 껍질 C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죠. 이 전체 대상을 이루고 있는 이걸 모두 합치면 전체 대상이 나오죠. 그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일정한 기준으로 대상을 나누면 구분이고 묶으면 분류다. 분석이란 어떤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보는 것을 분석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요 설명 방법에 대한 이해, 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봅니다. 사과는 과육, 껍질, 씨로 나누어진다. 또는 과육, 껍질, 씨로 구성된다. 라는 문장은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이 설명 방법 3가지에 대해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모두 전달이 됐어요. 시험 공부하시면서 교과서 내용, 또 이제 우리 수업 내용에서 다뤘던 내용을 다 그걸로 문제를 냈어요. 교과서, 또 우리 여기 소단원 본문 학습지에 나와 있는 예문들, 특히 이제 문법은 교과서와 소단원 본문 학습지에 나와 있는 예문들 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한 내용으로 다 시험 문제를 냈고요. 학습활동, 교과서 학습활동 거기서 시험 문제 다 나왔습니다. 교과서 학습활동 놓치지 말고 꼼꼼히 보시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 수업에서 설명했던 내용들도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설명 방법 파악하면 읽기 소단원은 여러분이 그 공부하시기에 너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정도로 공부하시면, 또 그리고 여기 144, 145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짧은 시간 내에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안내할 내용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공부하면서 어려운 내용,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재영국어를 통해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